자, 그럼 오늘 기조 발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그리고 수산의 미래, 블루 카본을 중심으로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부경대학교의 김도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도훈 교수님 모셨고요. 김도훈 교수님은 지금 현재 부경대 수산과학대학 해양수산경제학부에서 호학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수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학 중에 한 분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가 이 주제가 이제 기후 변화, 탄소 중립하는 좀 먼 미래의 어떤 주제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발 앞에 있는 주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수산 분야에 얼마나 현재 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오늘 좀 문제 제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라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우리 기후 변화,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들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어선들이 최근에 이제 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즉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배 위에서 생산, 가공, 패킹을 다 하기 위한 하나의 이런 대형 어선들이 하나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전기 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상징성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씩 그냥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기후변화, 탄소 중립은 국제적인 동향을 모르고서는 이야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미국의 학회에도 갔다 왔는데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동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계로 돌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우리 한국의 움직임이 조금은 느리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어떤 느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수산 동향을 둘러싼 키워드는 결국은 이제 기후변화 생산이죠. 그래서 자원평가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를 해야 되고 또 양식업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를 고려한 양식 생산이 지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뭐 우리 일본 후쿠시마의 예가 아니더라도 지금 수산식품에 대한 안정성, 이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수산업이 어떤 캐치의 1차적인 산업에서 이제는 2차, 3차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바이오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고, 뭐 소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잡았던 어떤 원물 형태의 소비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지고 정말로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먹기 쉽고 맛있고 간편한 그러한 수산식품의 개발이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메가 FTA가 맺어지게 되면 이제 수산물 교육을 할 텐데, 이제 수산물 교육은 관세의 문제가 아니고 규범의 문제입니다. 노동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지금 미국에서 보면 주지사들 혹은 이 법률가들이 해외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한 제동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인도에서 들어오는 새우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서 인도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니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는 새우가 너무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보조금 없애라라고 해서 수입을 규제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들,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대한 규범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실 테니까 현재 뭐 하나 좋은 어떤 결과를 놓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생산도 그렇고 또 최근에 수산물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통 시스템 또 수출을 위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이렇게 알려진 내용들이 되겠고, 그 결과가 이제 지금 수산업에 있어서의 신규 인력의 유입이 굉장히 더디다, 그리고 어촌이 소멸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전환의 기준은 국제적인 규범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규범에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산업이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쇠퇴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많이 더워지고 있고, 오늘도 지금 11월 달
몇 년 전에 첫눈이 내렸던 오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여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최근에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것은 뭐 익히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테고, 이제 IPCC라고 하는 지구 이제 이 기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과거에 2013년과 2021년도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지구에 대한 온난화라든지 지구에 대한 평균 온도라든지 해수면 상승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흐름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자들이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앞으로의 이 잠재 어획량 변화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저 아시아 지역을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최소 10%에서 최대는 한 30%의 정도가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도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에 대해서 기후 변화 예측을 해봤더니 한 10%에서 한 30%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파악했던 이 결과랑 우리 국내에서 했던 결과도 상당한 유사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뭐 주플랑크톤이라든지 벤토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생물들이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있어서 많이 감소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앞으로 어획량이 어떻게 변할 건가 했던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저기 아시아 지역에 보면 한 10%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어획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했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기후변화 연구는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산 분야에 있어서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어종별로 얼마나 취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 어종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해양에 있는 그 수산 품종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영향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후변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는 것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경우에 저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앞으로의 온난화 경향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뭐 과학적인 사실로서야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요게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7월달, 8월달 해수면 온도를 여기 잠시 보시면 이게 멸치가 산란하는 시기 때, 7, 8월 달에 산란하는 시기 때 연안 지역에서 24도씨가 넘으면 산란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 우리나라 멸치 어획량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올수록 7, 8월 달에 해수면 온도가 24도씨를 지금은 거의 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멸치 어획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어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수산물을 소비하는 그 양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되고요.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걸 보면 우리 수산물을 생산을 할 때는 이제 탄소 발생량이 다른 어떤 육류라든지 어떤 가금류에 비해서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양가 있는 이 수산물이 탄소 발생량도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칭해서 블루푸드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지금 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지금 이 수산물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어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양식업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그 단백질 공급원을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품종별로 봐도 이 와일드, 즉 해면에서 잡는 것들과 양식을 하는 것들에 대한 품종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해조류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발생량이 아주 적은 아주 좋은 블루푸드로서의 그 원천을 가지고 있고, 또 올라갈수록 또 다른 어떤 발생량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우리가 할 때 이 탄소의 발생량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앞으로 하나의 지침이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양식 품종을 선택을 할 때도 이러한 탄소 발생량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우리의 전략 품종을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코프 3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 게리 랜슬러가 있는 그 증권거래소에서 미국 상장 기업들로 보고, 자, 너희들이 지금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탄소 발생을 하는지 이제 공시를 해라라고 공고를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 예전에는 그 기업 자체가 발생했던 탄소 양만 이제 공표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제품을 만들어서 멀리 파는 그 유통의 과정 혹은 원재료를 얻는 그 전방 산업의 과정에 대한 탄소 발생량까지 모두 그 발생량을 추정을 해서 제시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공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 글로벌의 규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은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양어업 같은 경우, 지금 동원에서 하고 있는 원양어업이 저 멀리 나가가지고 배를 이제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아서 또 저 멀리 이제 수출을 하는 이 구조가 앞으로 탄소 발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지금부터의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될 테고, 그러한 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 국제 규범으로서 빨리 자리를 잡겠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주의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수산보조금이 작년에 타결이 됐는데 누가 타결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근데 타결이 되었거든요. 지금 올해 또 더 그 수산보조금에 대한 구분의 그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고 있고, 그것이 빠른 걸음으로 규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지금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발생하는 그 탄소의 양을 이제 공표를 하게 되고, 기업들은 우리 여기서 우리는 얼마를 줄일 거다라고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기업에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탄소세가 부과가 되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의무사항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하나의 규범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송영택 우리 대표님과 우리 유총료 대표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현재 구축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수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죠. 우리가 양식을 할 때 사료의 원료를 저 멀리서 사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양식을 해서 우리가 또 미국이나 저 유럽으로 먼 거리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그냥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탄소의 양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양식 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나가서 배에다가 기름을 떼고 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나가서 잡은 것을 거기서 다시 뭐 국내로 갖고 오든 다른 나라로 가서 가공을 시켜서 또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국제 시장에서 얼마나 한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 앞으로의 아주 중요한 우리 수산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연구팀을 가지고 한 과거 5년 정도 우리나라 어업과 양식업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취약성 혹은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연근의 어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연근의 어종에 대한 기후변화 민감도, 그 기후변화가 그 어종에 주는 영향도를 가지고 취약성을 평가를 했던 결과들을 우리가 쭉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은
어느 어업이 가장 기후변화에 지금 현재 취약한가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근해 통발업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취약한 업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 기후변화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하나가 쭉쭉쭉 이제 과제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의 대안들이 나와야 될 이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기후변화를 위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양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품종별로 양식업이 앞으로 기후변화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2030년까지 2080년부터 2100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해조류의 경우에는 앞으로 기후변화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어종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해조류 산업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전환을 시켜서 계속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는 품종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책이 세워져야 될 테고, 저는 어류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지금 이제 주로 생산되고 있는 주 생산 지역들이 가까운 미래에는 주 생산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멍게 같은 경우는 보시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멍게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럼 과연 지금 멍게의 수급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또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산 분야, 이제 탄소, 우리가 이미 앞서도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수산 분야에서 배출량 중에 어선업이 거의 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경유, 그것으로 하여금 배출량이 지금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선어로부터 나오는 이 탄소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선어업별로도 근해업이라든지 뭐 연안업에서 어떤 순으로 지금 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연구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해양수산 분야에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어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주로 이 정책의 집중은 조선 항만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객선이라든지 컨테이너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어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뭐 습지나 바다 숲을 개선을 시켜서 탄소를 흡수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지, 지금 아주 낙후되어 있는 이 어선을 갖다가 어떻게 친환경 어선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보면 해운 부분에 대한 선박들에 대한 탄소 저감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농업이라든지 그 수산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은 뚜렷한 어떤 목표가 제시되지 못하고 그냥 갯벌이라든지 바닷숲을 이용해서 흡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수산 탄소 중립화 정책, 선박 항만에 대한 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해양진흥공사가 어떻게 그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정책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우리 그린십 K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이 어선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죠. 물론 어선 감척 사업 뭐 이런 것 등등등으로 추후에 반영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선은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린십 K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외양 화물선이라든지 여객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도선 등에 대해서는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를 확대를 시키고 또 해양진흥공사에서 또 여러 가지 2차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사는 한 10% 정도의 자본만 있으면 새로운 어떤 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아주 낙후되어 있는 이 어선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대체시켜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수산 부분에서도 친환경 어선에 대한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립 대응 방안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친환경 어선을 갖다가 이제 많이 대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하면서 보면은 이제 조선 해운 분야와의 비교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노후화 어선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로는 연간 한 170억 정도, 그다음에 노후 어선 대체 한 600억 정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개발에 들어가는 게 뭐 연간 한 60억, 7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 해운업을 보면은 연안 여객이라든지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진흥공사 8,200억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안 선박의 경우에도 이제 모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도모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선박법을 보더라도 주로 이제 조선 해운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어선에 대한 현대화 혹은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이 좀 더 개선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자원화 방안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버리는 이 어구들 지금 이 굉장히 큰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재활용시켜 가지고 거기서도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 재활용 방안이 만들어져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죠. 그 기후 변화는 참 뭐 어려운 부분이지만 앞서도 제가 취약성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업이라든지 특히 양식업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주 산지에 대한 취약성이 앞으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육상으로의 양식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양식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시급히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중립 스코프 3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수출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앞으로 메가 FTA가 맺어졌을 때 수산에 있어서의 규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경과 관련된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대응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잘 생산한다 하더라도 수출을 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큰 장애가 앞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탄소 스코프 3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산물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발생하는가, 그것이 지금 자체 생산뿐만이 아니고 물류, 유통, 서플라이 체인 과정에서 얼마나 생산되는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죠. 그 부분들을 이제 R&D를 통해서 빨리 이제 시급히 좀 확인이 되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획이 앞으로는 좀 시급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오늘 물론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책적인 우선 과제로 좀 삼으셔가지고 R&D를 진행을 하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빨리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이 수정된 것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수정된 자료 중에 안에 하나가 제가 연근의 어업에 대한 기후 변화 우리 그 경제적인 영향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연간 기후 변화가 앞으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일어나게 되면 연간 한 4조 5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간 이제 이 취업이나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한 4만 명 이상이 영향이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수산업이 발전을 할 때 안 그래도 지금 사람 없는데 그러한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더 수산업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요 기후 변화의 대응,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대응이 이제 좀 더 시급히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뒤에 이제 발표하시는 두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저는 요 수준에서 그냥 기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도훈 교수님의 기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기후 변화 현황하고 그 전 세계 동향 그리고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어떤 수산 정책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